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태양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존재입니다. 인류는 태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연구함으로써 아주 큰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는 별과 행성의 탄생, 그리고 우주의 탄생 과정을 밝혀냈으며 행성과 별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왜 별들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지, 또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지 등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은 그렇게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곡률로 발생된 중력이라는 힘이 거시세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방정식인 중력 방정식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언젠가 그 팽창이 시작된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밀도와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인 하나의 점이었으며 그것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내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이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게 되었죠. 특이점, 즉 우주의 탄생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세계, 즉 미시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정론적이고 연속적이며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전 물리학의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시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두 가지로 양분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가 빛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빛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이르는 진보를 이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고전 물리학의 틀을 만든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물질을 구성하는 매우 작은 단위라는 개념으로 입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원자이고 원자는 또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 중성자, 양성자가 원자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것이죠. 아이작 뉴턴은 빛이 물질들처럼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빛이 입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빛이 어떤 상황에서도 직선 운동을 하며 물질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거나 굴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가끔 빛은 이상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빛이 장애물을 만나면 가끔 그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돌아서 휘어지는 현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빛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회절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늦은 오후 태양이 만드는 붉은 노을도 회절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입자설은 빛의 이러한 회절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설에 따르면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선 경로를 유지해야 하는데 회절현상은 빛이 구부러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의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빛이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통과하여 전파되는 파동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위언스는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현상이 나타나며 직진과 굴절, 반사 등도 파동의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파동은 공간상에서 평형상태로부터의 변화나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동은 진동수와 파장을 가지며 시간과 공간에서 주기성을 나타내죠. 공기를 매질로 전파되는 소리나 물을 매질로 전파되는 물결 등이 바로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회절 현상이나 간섭 현상 등 뉴턴의 입자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하위언스의 파동설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위언스의 파동설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뉴턴의 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 최초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빛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 간섭 무늬가 형성된다는 것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빛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소리나 물결 등과 같은 파동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864년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현상을 통합하는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이며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1887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마이컬슨과 몰리는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매질인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섭계를 사용하여 빛의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 장치는 빛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게 한 후 다시 합쳐서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에테르라는 물질의 편류, 즉 바람을 형성할 거라고 가정했고, 빛이 에테르 바람을 따라 이동할 때와 직각 방향으로 이동할 때 빛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다른 빛이 만들어내는 간섭 무늬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측과 많이 달랐습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으며, 이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방정식과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빛의 성질을 토대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관찰자든지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할 때 그 값은 항상 29만 9,792km/s로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우주 공간에 우주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는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는 광자 시계가 있고, 우주선 밖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의상 광자가 위아래로 1회 왕복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그리고 높이는 1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초 동안 광자가 이동한 거리는 총 2m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 1초 동안 광자가 움직인 거리는 2m였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광자는 1초 동안 얼마나 이동하였을까요? 높이는 1m, 밑변의 길이도 1m.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는 약 1.414 정도가 되므로 빗변의 길이는 약 1.414,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광자가 이동한 거리는 약 2.828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한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왜 달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밖에서 관찰하던 우리의 시간보다 천천히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우주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의미했으며, 사람들은 흔히 이 방정식을 한 조각의 물질이 순수한 전자기파로 완전히 변환되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산출되는지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자탄은 28g의 물질이 변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동시에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질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어떤 물체도 광속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방정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속에 도달하면 그 물체의 질량이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를 광속에 도달시키려면 무한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에 대해 도전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동안 뉴턴의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설명해 주었으며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론은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속도와 중력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활용하여 모든 상황에서 설명이 가능한 중력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거의 10년 동안 그 문제와 씨름하던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우주론적 고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도 놀랄만한 이론이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론을 5년 안에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만일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이론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하여 중력과 가속도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력 이론이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의 공류를 만들고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중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죠. 예를 들어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그 궤도를 따라 공전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공률은 빛의 경로도 휘게 만들며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이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 즉 중력 렌즈 효과를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질량이 가속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인 중력파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였는데 훗날 두 현상 모두 관측을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대체하며 현대 물리학에서 중력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 중성자별, 우주의 팽창 등 다양한 천체 물리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방정식인 중력장 방정식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시작점인 밀도와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인 특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인 특이점에서는 그 어떤 물리법칙도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세계, 즉 미시세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시세계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거시세계의 작동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세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의 이론으로 설명되는 세계였습니다. 거시세계의 작동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세계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두 가지로 양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여 단일한 양자 중력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19세기 초로 시계를 돌려 세상을 바꾼 혁신, 산업혁명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